이민호와 김지우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이중대한 행사를 위해 두 사람은 예식장 결혼과 전통 혼례까지 모두 하루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지우의 부모님은 이미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뒤 7일에 모두 함께 교회 대저택에 모여 최종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 박숙자는 예비 사위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순진하며 지우에게 한결같이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음 한구석이 찜찜할까요? 마치 그에게 숨겨진 결함이 있는데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 불안감을 남편 준호 씨에게 말해야겠어. 뭔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지도 모르지. 김준호와 박숙자는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꼈습니다. 한때는 푼돈부터 시작해 함께 불을 쌓아 올렸습니다. 숙자 씨가 통신대, 학생들의 대리과제나 시험 도우미 일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식품공학 대학을 졸업하고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그녀는 고되지 않으면서도 수입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소위 IMF 외환 위기 시대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전직 교사나 엔지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잡동사니를 팔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도 굶어 죽지 않으려 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썼습니다. 식품공학통신 과정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꽤 잘 나갔습니다. 수도권의 대학은 식품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고급 요리사를 배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식품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숙자 씨가 접근할 수 있는 과제 자료에 대해 기꺼이 현물로 보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 쥐들이 슬퍼할 때 숙자 씨는 가방 가득 식료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과제를 깊이 읽지 않았습니다. 소시지 제조나 빵 굽는 일에 무슨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제들은 쌍둥이처럼 서로 비슷했습니다. 숙자 씨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지금 남편과 자신의 아침 식사를 위해 썰고 있는 치즈, 훈제 소시지, 캐비아, 부드러운 햄 등은 모두 학과 사무실에서 업무를 돕는 그녀에게 학생들이 건네는 감사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모두 정직한 거래였습니다. 누군가는 학점에, 누군가는 맛있는 진미가 담긴 저녁 식사에,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라는 원칙은 아직 아무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가족은 그 풍요로웠던 시절을 항상 미소 지으며 회상했습니다. 숙자 씨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식료품과 돈 봉투를 받을 때 준호 씨는 미래의 물질적 풍요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현재 김준호는 철도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하는 탄탄한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그들은 든든한 배경을 확보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 넓은 부지를 가진 교회 대저택, 집차고에는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딸의 결혼 선물도 아낌없이 준비했습니다. 딸에게는 지하 주차장부터 놀이터, 수영장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춘 신축 주상복합의 스튜디오 아파트, 예비사위 민호에게는 최신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민호가 딸의 행복을 위해 부모님이 아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준호와 숙자 씨의 비장의 무기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민호는 평범하고 검소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마 돈 봉투 이상의 것은 해줄 수 없을 것이었고 그 봉투마저도 얇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준호와 숙자 씨는 사실 속물이거나 졸부는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의 시작을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외동딸 지우의 행복이었습니다. 지우와 민호가 서로 사랑하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예비 사위의 약간의 물질적 부족함에 대해 농담하듯이 말하는 것은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딸에게 충실하고 성실할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다른 것은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금 피트니스 클럽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인의 회사에서 일해볼 수도 있고 게다가 아직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대학교 졸업장도 있으니 말입니다. 지우는 민호와 처음 만났던 날을 항상 즐겁게 회상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진정한 영웅이 자신을 불쾌한 일로부터 구해줄 때를 좋아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산책할 때마다 공주처럼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낭만적인 드레스나 원피스를 선호했습니다. 풍성한 머리는 화려한 머리핀으로 여성스럽고 귀족적인 헤어스타일로 묶었고 때로는 우아한 모자도 썼습니다. 발에는 높은 외제일 샌들이나 구두를 신었습니다. 엔자냉 아닙니다. 그녀는 무릎에 큰 구멍이 난 청바지나 두꺼운 오버사이즈 옷을 피하는 구닥다리 아가씨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옷이든 입고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순간의 기분과 세상으로 나가는 목적에 달려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엄격한 오피스룩만 입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회사 밖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전문 광고인은 어디에서든 유용했습니다. 가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눈길을 끄는 공식 웹사이트도 필요했고 도시 곳곳에 빌보드에 걸릴 매혹적인 슬로건도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고 회사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김준호의 딸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인류 전문가였습니다. 아버지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쁜 외모와 명석한 두뇌 외에도 지우는 마음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친구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모임에 초대받는 일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파티나 모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복잡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자신의 작은 차를 몰고 집을 떠나 근교를 질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바로 그날 운명이 민호와 그녀를 엮어주었을 때도 그녀는 빠른 운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료 게이지가 주유소로 가야 한다고 애처롭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커다란 러플이 달린 여름 드레스를 입은 채 운전석에서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돈과 신용카드가 든 작은 핸드백은 조수석에 두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것이고 차 문은 잠갔으니 어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기름을 가득 채우기 위해 들른 주유소에 숙련된 청소년 소매치기 일당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차든 몇 초 만에 능숙하게 열 수 있어서 CCTV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동료와 함께 일할 장비를 창고에서 싣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다리를 풀고 커피와 빵으로 허기를 달래려 했습니다. 민호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맛있어 보이는 고기빵을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작고 분명히 여자 차인 빨간색 차 근처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두 청소년이 운전석 옆 조수석 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 중 한 명의 손에 화려한 여성 핸드백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 빨간 차로 달려갔습니다. 어린 도둑들은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이미 둘 다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고 핸드백은 그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쫓지 않고 차에 기대어 핸드백의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민호의 눈앞에 사랑스러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운전을 잘하는 여성의 이미지와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들은 덜 낭만적이었고 운전에 더 적합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외지일 샌들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고 해도 저런 신발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지우에게 가방을 건네며 어떻게 그것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보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 가기 전에 문을 잠그지 않으신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그를 위아래로 길게 훑어보았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무슨 바위 같네. 얼굴의 모든 선이 화강암으로 거칠게 깎아낸 것 같아. 몸매도 단단한 덩어리 같고 저 넓은 어깨 좀 봐. 게다가 뭐에 대해 불평까지 하고 있네. 지우는 속으로 저 거대한 사람이라고 부른 그의 입술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녀가 차 문을 열어두어 어린 강도들이 그것을 이용했고 그가 그들에게서 가방을 빼앗았다는 것이군요. 그녀는 자신의 빨간 꼬마 차의 모든 문을 잠갔다고 너무나 확신했기에 자신이 자리를 비운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 그렇게 빨리 침입할 수 있었는지 의심했습니다. 저런 거구라면 스스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비범한 만남은 낭만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구조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로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흥분시키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선한 의도가 더 나아갈까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 후에 당신은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저와 결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농담에 맑게 웃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제 그녀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보다 거의 2배나 키가 큰 청년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핸드백을 든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호입니다.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 심장 깊숙이 바로 들어왔어요. 이제 당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 저를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손과 마음을 바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고 답을 줄 수 있도록 정확히 1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7월 7일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모퉁이만 돌면 아늑한 카페가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거예요. 정확히 1년 후 이 카페에서 저의 아내가 될 것인지 답을 주세요. 약속하는 겁니까? 아무도 지우에게 이렇게 농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고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담함이라니, 이런 추진력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도 체면을 잃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핸드백을 받아들고 연극적인 몸짓으로 작은 부채를 꺼내 활짝 펼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위로 굴리더니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우입니다. 네, 기사님. 악수합시다. 1년 후에 여기서 몇 시에 만날까요? 민호를 그런 허세로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보고 싶다는 저의 다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이든 황금빛 또는 흐린 가을 한가운데든
겨울의 추위와 눈 속이든 화려한 봄꽃의 중심에서든 지우는 러프를 흔들며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 빈틈이 없으시군요. 명령하세요.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남에 사로잡혔습니다. 둘 다 어떤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민호와 지우는 퇴근 후 서둘러 서로를 만났습니다. 천천히 은밀하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지우는 곧 민호 없는 하루가 만남을 기다리는 고통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청년은 말이 별로 없었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군대, 대학, 그리고 영혼을 데우지 못하고 직업을 찾게 만들지 않은 공학학위. 그는 스포츠와 활동적인 생활이 더 익숙하다고 간결하게 인정하며 체육대학을 더 다닐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레슬링과 수영에서 국가대표급 후보였기에 지연될 일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집안에 유료 강좌나 체육관에 갈 돈은 없었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가능한 모든 훈련에 그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코치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그의 신체 능력이 매우 유망하다고 여겼습니다. 다만 그의 키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거의 2미터, 모든 스포츠에 편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체육관과 수영장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국가대표급 후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때쯤 군 복무가 다가왔습니다. 전역 후에는 계약직으로 계속 일하라는 제안을 끈질기게 받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구의 과거 삶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름에 만났고 아마도 겉으로는 매우 이상한 커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약간의 낭만적인 아가씨와 거대한 주먹을 가진 덩치 큰 남자. 지우는 심지어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도 민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녀의 마음을 매우 천천히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작별할 때 부드럽게 안아주면서도 집적거리거나 손을 함부로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활발한 지우가 참지 못하고 이 모든 이상한 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 소중해졌고 저는 당신을 애틋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용기 없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그 반대를 증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우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반 아이들 절반과 키스했던 바보 같은 병 돌리기 게임 같은 것을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적이고 결단력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남자친구나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일찍 집에 오도록 강요했고 술을 마시거나 어떤 약물에도 손대지 않도록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지우는 현대적인 기준으로 푸른 스타킹 고지식한 여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문제에 대해 실제보다는 이론적으로 더 진보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위태롭다고 판단되면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친구들과 피크닉을 갔을 때였습니다. 주최 측은 여러분 신나게 놀아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남녀들은 이 메시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두들 금세 샴페인에 취했고 커플로 나뉘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우에게도 나름 괜찮은 구혼자가 있었지만 문을 닫고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마르다며 마실 것을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차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는 시위하듯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돌리며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개념에 갇혀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요구된 것은 의무 없이 잠시 긴장을 푸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관심을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사건은 지우에게 더욱 까다롭게 선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모임에 덜 나갔고 많아야 여자들만의 모임에만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박숙자까지 그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직장일에만 바쁘고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혹시 독신을 맹세한 거니? 가족 행사에 우리 지인들에게도 안 가잖니? 거기 우리와 같은 수준의 유망한 신랑감이 많단다. 우리 부부가 손주도 안아볼 수 있게 좀 노력해 주렴. 지우는 부모님과의 이런 대화를 즉시 잘라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끈질기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남자, 가족, 아이들, 모든 것을 가질 거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해. 내 행복은 너를 지나치지 않을 거야. 지우는 스스로를 믿었고 민호를 만났을 때 거의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감정이구나. 파트너의 가장 진실된 태도. 그가 오직 너만을 위해 살고 숨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믿고 가장 은밀한 것까지 맡길 수 있는 것. 지우는 이제 자주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하찮은 것에 낭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민호는 운명이 나에게 정해준 남자야.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그와 함께 전통 혼례를 올리고 싶고 우리 아기들을 함께 키우고 싶어. 지우와 민호는 새해 전야에 가까워졌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발견이자 계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첫 남자를 비교할 대상이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녀에게 이런 풍부한 부드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여자는 많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침에 그녀의 크고 강한 기사는 그녀의 침대로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소시지와 치즈는 약간 서투르게 썰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에 들린 작은 커피잔은 골무처럼 보였습니다. 디저트 접시 위에는 살짝 노릇해진 흰자 위에 밝은 노른자 2개가 돋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없지, 자기야. 내가 그 모든 중요한 말들을 할 줄 모른다면 행동으로 내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해. 1월 1일 지우가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뿐만 아니라 피부까지도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에게 개인적인 삶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우야, 혹시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거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니? 숙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위를 데려와 소개시켜야지. 준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부모님에게 아직 어떤 세부 사항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남자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어떤 상황에서도 평생 함께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요. 그가 너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했니? 숙자 씨가 즉시 물었습니다. 네. 지우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첫날 바로 청혼했지만 아직 대답은 안 했어요. 생각 중이에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니? 준호 씨가 즉시 걱정했습니다. 적어도 괜찮은 집안 사람이니? 지우는 단호한 몸짓과 말로 질문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충분해요. 그의 집안은 아주 평범하지만 그의 영혼과 심장은 놀라워요. 설날에 그를 여기에 데려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민호가 당신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든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선택을 마쳤어요. 미래의 가족과의 첫 만남은 민호에게 진정한 시련이었습니다. 지우가 귓속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점심을 먹고 있던 베란다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천둥이라는 진돗개가 나타났습니다. 이 개의 행동은 이번에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큰 머리를 무릎에 얹었습니다. 손님이 쓰다듬는 것을 조용히 허락했고 숙자 씨와 준호 씨에게는 마치 승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민호와 부모님 사이의 얼음이 깨졌습니다. 두 사람은 딸이 나쁘지 않은 짝을 선택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천둥까지도 그를 승인했습니다. 나중에도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는 지우가 민호와 함께 며칠 여행을 가는 것도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딸이 집에 없는 동안 숙자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자로서 민호는 매우 매력적이야. 이 점은 나도 여자로서 지우를 이해해. 그녀는 그 옆에서 엄지공주처럼 보여.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두렵지 않을 거야. 그들의 첫 만남 이야기가 바로 그 예지. 김준호는 때때로 딸을 약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신이 딸에게 우상이었고 진정한 기사의 본보기였습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딸과 어머니가 평생 자신들 곁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을 다른 믿음직한 손에 맡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비 사위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가 명예롭게 통과한다면 결혼식을 허락할 것입니다. 지우가 테이블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자동으로 놓는 동안 민호와 아버지는 바비큐 그릴 앞에서 온갖 맛있는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호도가 고려되었습니다. 남자들을 위해서는 더 푸짐하게 돼지고기와 양고기 꼬치, 지우와 어머니를 위해서는 구운 붉은 생선, 모두를 위해서는 버섯, 감자, 채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앞두고 모두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고 각자의 이유로 걱정했습니다. 숙자 씨는 손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초대하는 것을 잊은 사람은 없는지, 명단에서 중요한 사람을 놓치지 않았는지, 신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가 어떤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질문에는 부인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에게도 결혼 반지와 혼인신고에 대한 영원한 남자의 두려움이 닥친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에도 해당될까요? 어쩌면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민호를 꼬치와 함께 테이블로 보낸 후 김준호는 와인을 가지러 지하실로 갔습니다. 그는 아래로 내려가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된 지우는 아버지를 빨리 식탁으로 부르기 위해 지하실이 있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불러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다른 쪽, 차고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벽과 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곳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운동화를 신어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차 옆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에 너무 몰두해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외부인이 마당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 사방이 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게다가 천둥은 자기 사람에게만 친절해. 낯선 사람에게는
으르렁거려서 곤란할 거야. 혹시 아빠가 민호의 차로 뭔가 하고 계신 건가? 아빠와 엄마의 차는 입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우는 발끝으로 서서 호기심에 사로잡혔고 머릿속은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우리 결혼식에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바비큐에 초대한 거지. 도대체 저기서 뭘 비밀스럽게 하고 계신 거지. 현실은 얼음물 세례와 같았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또 다른 선물이 아닌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초소형 휴대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업무상 이 모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촬영을 위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 이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착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웃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딸과 예비 사위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몰래 뭘 촬영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적진의 게릴라 같으시네요. 김준호는 천천히 딸에게 몸을 돌리며 설명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구나. 아가야, 내 약혼자와 너희 사이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평탄해 보이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데 우리는 딸인 너를 전적으로 믿는다. 이 점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 너는 아직 어려, 지우야. 이 작은 기기가 찍을 영상이 순수하고 무해한 것이라면 나도 기쁠 거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더 경험 많은 사람으로서 내 말을 들어보렴. 그냥 두자꾸나. 민호가 숨기는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지 않겠니? 나중에 너와 함께 이 아빠의 행동을 비웃을 수 있을 거야. 지우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려 했지만 그 순간 오늘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차를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대답을 망설이던 민호의 당황하고 멍한 눈빛. 몇 초 후 그는 그녀와의 대화에 활기차게 참여했지만 그 직전까지 그는 분명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약혼자가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유일한 조건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아빠, 민호는 이 카메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돼요. 저는 그와의 삶을 이런 불신의 행동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약간 우울했지만 구운 고기, 채소, 야채의 향기를 맡고 마음이 풀려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식사 중 대화는 곧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성대한 날을 앞둔 마지막 세부 사항과 사소한 것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자 씨는 민호의 부모님이 이틀 먼저 오실 것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그렇게 합의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하신다는 의사를 확인시켜 주었고 그들은 모두 헤어졌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7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민호는 전날 저녁 지우에게 업무상 지방에 갈 일이 있어 하루 종일 없을 것이며 저녁에 돌아올 것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신부는 어차피 미용실에서 매니큐어, 페디큐어, 피부 관리 등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랑이 그녀의 손발 아래에서 방해될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민호는 지우에게 또다시 우울해 보였지만 그것을 숨기려 노력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연인에게 캐묻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들은 전세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선물한 집은 인테리어 공사 중이어서 결혼 등록 후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사위에게 미리 준 자동차는 창문 아래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녹화 장치로 가서 녹화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필름 속의 광경은
이틀 후에 결혼식을 올릴 남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꽤 오랫동안 고속도로를 운전했고 그런 다음 어떤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딱 한 번 멈춰서 작은 마트에 들어갔고 거기서 2개의 묵직한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물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에게는 어떤 식료품과 주스 포장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차 앞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이상한 시설의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차로 의료복을 입은 여성이 동행하는 휠체어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예쁘고 젊은 여성을 차로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프고 신체적으로 제한된 그 슬픈 마당을 떠나 자유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텝의 풍경, 숲지대, 곡물 작물의 재배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이름 없는 풀밭으로 낯선 여자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데이지 꽃밭 근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한 아름의 꽃을 꺾어 무릎 위에 놓아주었고 그런 다음 트렁크에서 담요를 꺼내 미리 깔고는 여자를 쓰러진 나무 줄기로 안아 옮겼습니다. 민호의 상대는 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녹화는 불분명했고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지우의 약혼자는 이 이상한 애인을 위해 아름다운 야외 피크닉을 마련했습니다. 카메라는 시야가 확보된 곳만 단편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버터와 짠 붉은 생선이 든 큰 샌드위치를 먹고 주스로 마시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곧 그녀는 미소 짓기 시작했고 민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안아들어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으며 여기저기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비디오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왜 민호는 그녀를 그렇게 극진히 대하는 걸까요? 왜 지우 자신은 이 여자를 모르는 걸까요? 민호에게는 미래의 아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만의 분리된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녀와 결혼 등록뿐만 아니라 전통 혼례까지 올리려 했던 걸까요? 이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억울함에 지우의 뺨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녹화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견의 정점은 차 안에서 민호가 여자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지우는 모든 단어, 모든 글자를 매우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함께 할게. 내 사랑 유나야. 우리 아기를 키울 거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지우는 발 아래에 심연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세상은 이렇게 잔인한가? 나는 외도도 배신도 당할 자격이 없어. 평화롭고 달콤하게 잠든 약혼자가 있는 아파트로 그녀는 분노에 차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악의적으로 끈질기게 깨웠습니다. 불길한 녹화가 담긴 카메라를 그의 얼굴에 던지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심지어 엄마가 너에 대해 의심했던 것을 믿지 않았는데 엄마는 항상 내 안에 어떤 벌레, 접근할 수 없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했지. 그런데 현실은 뭐야?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고 너희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 결혼은 없어. 나가. 민호의 눈에 차가움이 돌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하고 거의 평온하게 그의 행동은 지우에게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잔인하게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공동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논거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왜 그렇게 끈질기게 침묵하는 걸까요? 그녀의 분노의 흐름을 멈추려 하지 않고, 진정시키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제는 전 약혼자 뒤로 현관문이 쾅 닫혔을 때 그녀의 힘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아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민호의 차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소식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특히 전통 혼례를 올리기 전에 이쪽 강변에서 아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30분 후 파혼한 신부는 조금 진정하고 부모님에게 결혼식이 취소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박숙자 씨와 김준호 씨는 그녀의 소식을 이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물었습니다. 내 카메라가 내 약혼자에 대한 내 눈을 뜨게 해준 거니? 그럴 수도 있지, 딸아. 지금은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엄마와 나는 네 모든 결정을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행복하고 평온하다는 것이니까. 날 믿어. 민호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는 아니야. 넌 아직 네 사람을 만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유나는 휠체어에 앉아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영호가 유난히 투정을 부려서 그녀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잇몸을 뚫고 나오려는 이빨 때문인지 아니면 또다시 배탈이 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여전히 무엇이 불편한지 말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오자마자 잠들어서 칭얼거리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민호가 가게에 간 동안 젊은 엄마는 조용히 휴대폰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보다 겨우 10분 먼저 태어난 오빠는 항상 여동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 그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난입하여 그녀의 짐을 챙겨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에게 가는 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병을 집안의 오점이라고 여겨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시설에 맡겼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선천적인 오점, 즉 치료할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였습니다. 왜 이런 아이를 키우고 투자해야 하는가? 국가는 동정심이 많으니 알아서 키울 것이다. 재훈 아버지과 미영 어머니, 미영과 재훈. 그들은 뼛속까지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관점, 끝없는 소비 욕구. 민호의 아버지 이름은 재훈이었지만 그는 특히 그들이 유나에게 한 짓을 알게 된 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 여동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둘 다 2살 반이었을 때 그녀는 집에서 보내졌습니다. 아주 흔하고 평범한 진단,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유나의 면역 체계는 그녀를 돕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의적인 짐승처럼 신체 조직, 특히 관절을 공격하고 파괴했습니다. 자비를 몰랐습니다. 재훈과 미영은 이 판결을 듣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유나를 정밀 검사한 결과 자가항체가 엄청나게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영과 재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용어를 막힘없이 말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유아적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2살 때부터 이상하고 독특하게 행동했습니다. 걷기를 거부했고 부모님이 만지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의 놀이나 소란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방문하고 병원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던 미영은 집에 돌아와 두 아기를 위한 거대한 아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튼튼한 민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겠어. 이 일은 단호하고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게 해야 해. 내 양심은 전혀 괴롭지 않아. 나는 빵집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지쳐서 돌아와 재훈도 항상 뜨거운 단조 공장에서 돌아오면 휴식을 취하고 일에 열기를 식히고 긴장을 풀 수 있어야 해. 그래도 공장 경영진이 유나의 검사를 이렇게 도와준 것은 다행이야. 자비로 병원에 보내고 아기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재훈과 나에게는 무리야. 의사들의 편결은 너무 가혹해. 유나의 면역 체계는 어떤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더 나빠질 뿐이야. 유나는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야. 염증은 심해질 것이고 통증은 더 강해질 거야. 재훈과 미영은 거의 읽지 않고 양육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보육당국은 유나를 전문 요양시설로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아직 스스로 걸을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미영은 양심의 마지막 청소를 위해 단 한 번 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소녀에 대한 보살핌과 자신들에게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슬픈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동료와 지인들은 처음에는 그런 잔인한 부모를 비난했지만 시간은 모두를 각자의 문제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수군거렸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과 미영은 민호를 키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동생과는 대조적으로 소녀는 건강하고 문제없이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호의 기억 속에는 여동생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동을 많이 했고 학교 성적도 좋았고 군 복무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딸에게 저지른 잘못 이후 재훈과 미영은 값싼 와인 잔 속에서 슬픔과 양심을 묻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독한 보드카는 아니지만 맥주보다는 도수가 높습니다. 교대 근무 후 한 잔 또는 두 잔을 마시면 삶이 무지갯빛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이런 습관을 좋아하지 않았고 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 후 마당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고 그녀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야, 내 부모님이 네 여동생 유나를 시설에 보낸 지 20년이 넘었지. 소식이라도 듣니? 아니면 아예 잊어버린 거니? 여동생. 민호는 이웃집 할머니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집에 다른 아이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노인네가 착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적절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보너스를 탔다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두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훈과 미영은 이미 만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곧바로 질문했습니다. 엄마, 우리 유나는 어때?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못 들었네. 미영은 유리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어떤 생각에 집중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가 그녀를 시설에 맡긴 이후로 20년 동안 보지 못했어. 다시는 방문하지도 않았고 왜 갑자기 그녀를 기억해?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야. 우리 쌍둥이 중에서 우리는 건강한 너를 선택했어. 동물 세계에서는 항상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지. 너는 약한 여동생을 이긴 거야. 그녀는
아마 살아있지도 않을걸. 왜 그녀 때문에 괴로워해?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야. 민호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치녀 동생이 있다니, 그것도 쌍둥이 여동생이라니. 그래서 항상 집에 뭔가 빠진 것 같고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구나.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은 칙칙한 벽, 곳곳에 먼지와 황폐함. 부모님은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멍하니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값싼 술로 영원한 슬픔을 달래는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정상적이었던 때를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서커스, 동물원은 주로 학교 친구들과 갔고, 나중에는 동네 친구들과 갔습니다. 재훈과 미영은 기쁨의 섬광 없이 로봇처럼 칙칙하게 살았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역겨운 사람들을 알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때 나도 시설에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부모가 아니야. 그들은 영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이야. 나는 당장 여동생을 찾을 거야.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을 거야. 내 혈육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그의 성격은 항상 단호하고 급진적이었고 무관심과 배신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머물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의 끈질기고 거의 명령에 가까운 요구에 미영은 유나에 대한 남아있는 모든 문서를 찾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민호가 여동생을 찾기 시작할 시설의 주소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유나를 입양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며 20년 동안 그녀가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고 그 후에는 거의 믿을 수 없는 행운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떤 후원자의 자선, 재단의 지원으로 전문 요양시설에 머무는 사람들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그 후원자의 이야기도 알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비통하고 단순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의 아내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부모와 달리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을 홀로 겪는 사람들을 후원했습니다. 민호는 그 마음씨 좋은 사업가를 만나 악수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불행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무관심해. 저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워 보이는가. 그들이 진정한 슬픔과 절망에 대해 뭘 알겠어. 그들은 평온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어. 사실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 안에는 그들만의 고통과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의 도움 요청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장애물의 덫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과 전혀 모르는 이유까지 생각할 힘을 찾습니다. 민호가 여동생을 꽤 괜찮고 아늑한 시설에서 찾았을 때 이 유형의 관절염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아는 후원자는 유나와 다른 두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약물도 지원했습니다. 교활한 자가면역 질환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약물은 현재까지 장기간의 관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민호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유나가 나와 함께 태어났고 우리 집에서 살았고 자랐는데 그 끔찍한 진단으로 그녀는 가족에서 지워졌어. 친부모는 영원히 포기했는데 낯선 사람들이 그녀를 데려가 따뜻하게 해주고 구원해줬어. 이제 나는 여동생이 더 이상 외롭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흔적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웠다니. 집에는 낡은 사진도 다른 추억도 없어. 부모의 영혼에는 오직 망각만이 있을 뿐이야. 그들의 첫 만남은 격렬하고 감동적이었으며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쌍둥이의 두 반쪽이 다시 서로를 찾은 것입니다. 여동생은 민호가 자신의 오빠이며 이제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그의 말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언젠가 자신을 국가의 보살핌에 맡겼고 그녀는 아기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에 대해 약간 구식의 견해를 가진 매우 따뜻한 아가씨로 성장했고 외모도 예뻤습니다. 나중에 지우와의 만남은 민호의 영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여동생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은 성격, 습관, 선호도, 심지어 비슷한 옷차림에 대한 사랑까지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는 약혼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작정이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매우 꺼려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사위 곁에 짐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관심이 오직 아내에게만 속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민호는 장애인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생각은 없었지만 유나의 운명에 지우를 부담지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침묵했습니다. 그가 지우와 매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를 진귀한 이국적인 꽃처럼 대했습니다. 당연히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의 가족의 쓰라린 일들을 연인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민호는 나중에 지우에게 모든 것을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나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승인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종종 나의 슬픔을 달래줘. 지우야라는 가사가 있는 오래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그에게 거의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때때로 그의 영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와 희망과 함께 그를 받아들이도록. 하지만 무언가가 매번 그를 멈추게 했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유나에게 새로운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요양시설에서 실습 중인 레지던트 의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시설에는 젊은 남자들이 많았지만 이 예비 의사는 그녀에게 유난히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자신의 의사와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경우는 꽤 흔합니다. 하지만 유나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정태호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소통의 기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게슈탈트 작업을 통해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던진 첫 농담은 당신은 유나고 저는 테오예요. 우리 이름이 비슷하네요. 저는 이 시설에서 저의 피보호자를 선택할 때 이것을 좋은 징조로 느꼈습니다. 어서 친해져요.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이 궁금해요. 그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모든 의심과 슬픔을 처리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로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자가 더 많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 여성과 다리를 놓고 그녀의 말을 듣고 위로한 다음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업 일지에 기록하고
아버지와 상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장애, 감독 아래 내 벽에서 사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낭만적인 영혼을 가진 이 예쁜 환자가 불쌍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유쾌함과 유익함을 결합하고 그녀의 심리적 상태에서 상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태호는 이렇게 영원한 제약에 놓인 환자들과 그들의 심리 감정 상태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수집하며 피보호자들의 가장 깊은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평생 낯선 사람, 특히 젊고 매우 잘생긴 남자의 그런 관심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녀에게 꽃, 과일, 과자를 가져왔고 오랫동안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보고 자신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매혹적인 가능성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는 안내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를 도시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미리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잠시 환자를 훔쳐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유나를 그녀가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레지던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신데렐라를 마법의 나라로 유인한 다음 자신의 호화로운 자동차를 다시 호박으로 잔인하게 변신시키려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그의 박사 논문을 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날이자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테이블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태호와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꽃병에 담긴 붉은 장미, 수놓은 첫 냅킨, 은은한 향초, 낮은 음악, 쟁반을 들고 조용히 홀을 미끄러지는 웨이터들의 친절한 모습. 이런 종류의 천국은 예전에 영화에서만 보았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오직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와인에 약간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녀가 좋아하는 붉은 생선과 채소는 신의 음식 같았습니다. 유나는 내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병이 나를 빼앗아갔던 현실 세계구나.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운명이 주어졌는지 하늘에 묻지 않을 거야. 태호와 함께하는 이 멋진 저녁의 모든 순간을 즐길 것이고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그녀는 금방 취했지만 집요하게 남자에게 계속해서 붉은 거품이 있는 음료를 주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시설에서 새해에 샴페인을 마셔본 적이 있지만 명절에 환자들에게 허용된 그 샴페인 베게메르가 이 멋진 스파클링 와인이 그녀에게 불러일으킨 황홀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동반자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테이블에서 그녀의 모든 심리적 기행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실험했고 그녀는 복종했습니다. 이 시간 후 그는 자신의 계획을 너무 과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숙녀는 너무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전에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자신을 속으로 심하게 비난하며 태호는 자신의 피보호자를 독신남의 아지트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를 아파트로 안고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태호는 튼튼한 남자였기에 해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녀를 재빨리 눕히고 담요를 덮은 다음 커피를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는 밤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나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는 직장에서 곤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그는 유나 옆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녀는 신뢰하는 듯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잠들었는지, 어떻게 그녀 옆에 있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직이자마자 그녀는 즉시 눈을 뜨고 속삭였습니다. 태호야, 가지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제발 내 남자가 되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아무도 이것을 영원히 알지 못할 거라고 약속할게. 이런 제안에 젊은 의사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야. 직장도, 경력도. 왜 내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을까? 왜 레스토랑 외출을 계획했을까? 아버지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매우 불만스러워할 거야. 유나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기어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어떻게 이 아파트에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고 유나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태호는 마침내 손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마침내 히스테리의 원인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댐이 무너졌습니다. 태호는 재빨리 그녀를 안아 화장실로 데려갔고 자신은 문 아래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제서야 그는 신체적 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절망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영원한 부자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의존해야 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일에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필사적인 용기. 태호는 문을 두드리며 유나를 다시 데려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곳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다시 안고 가는 동안 그녀는 몸을 비틀어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접촉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는 무너졌고 그녀에게 응답했고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유나는 오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었고 그가 자신의 작은 여성 비밀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들의 시설에서 즉시 사라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다른 곳으로 실습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과 밤 이후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시설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에게는 이런 행동이 경력을 망칠 수 있었고 유나는 규율 위반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둡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한 번의 우발적인 만남이 그렇게 빨리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임신은 당신의 전반적인 상태를 5배 악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이 아기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미 12주가 넘었군요. 이제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 건가요? 유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제 오빠를 부를 거예요. 그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낸 세월에 대해 시설에 매우 감사해요. 오빠는 제가 자기에게로 이사 오라고 오랫동안 설득해 왔어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조만간 그를 만나 제 결정을 알려드릴게요. 민호가 중요한 대화를 위해 유나에게 가는 여정은 나중에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민호는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이 삶에서 이미 많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을 나눌 때가 온 것입니다. 민호는 격주로 여동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른 트레이너들의 부탁을 조금이라도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사서 신혼여행 때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위한 선물과 작은 깜짝 선물들도 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생충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선물도 오랫동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그 차를 운전하는 자신을 볼 때 눈이 너무 빛나서 그는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혼하고 다른 직장을 진지하게 찾을 것이고 당분간은 견딜 것입니다. 유나의 임신 소식은 그의 모든 계획을 헝클어 놓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우의 추측, 즉 그가 외도를 하고 있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과 숨겨진 카메라로 인한 문제들은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신뢰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 곁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어리석고 성급했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스트레스성 발견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민호와 지우는 1년 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호에게는 젊은 아내를 위한 선물이 담긴 벨벳 상자만이 그 관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거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거대한 심연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휠체어에서 영호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억을 멈춰야 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일에 몰두했지만 오늘은 휴무였고 그들은 베이비시터를 주말 동안 쉬게 했습니다. 지금 유나는 오빠와 심각한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베이비시터가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벽장에서 작은 벨벳 상자가 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두 여자는 참지 못하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귀한 보석이 박힌 희한한 금팔찌에 감탄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즉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민호가 그의 약혼녀 지우에게 사준 것인데 왜 이 호화로운 선물을 그녀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들의 결혼식이 취소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유나는 남매 사이의 불화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침묵했고 그녀는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를 괴롭히는 유일한 것은 오빠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같다고 계속 느꼈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식이 예정된 바로 그날 유나를 시설에서 데려왔습니다. 교회의 주거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유나의 임신 기간 내내 그녀 곁에 있었고 검사와 진료를 받을 때마다 문자 그대로 안고 다녔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나의 임신이 만성 자가면역 질환 측면에서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약물 복용 후 그녀의 관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더 나빠지지도 더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이 상황에서 선물과 같았습니다. 남매는 단 하나만 의견이 달랐습니다. 유나는 완강하게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태우와 어떤 관계도 해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의사를 사랑했지만 민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병으로 아이를 낳을 용기를 가진 여성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녀 혼자였지만 이제는 오빠가 곁에 있고 아들까지 있습니다. 이제 민호만 짝을 찾아 외톨이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벽장에서 발견된 팔찌는 그녀에게 매우 필사적이고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도울 방법을 알고 있었고 어떤 것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태호는 게으르게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기며
근무 중 자유 시간을 동영상들을 보면서 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고 알 수 없는 번호가 떴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대출 제한이나 치과 방문 권유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알 수 없는 발신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즉시 멜로디 같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호 선생님, 저 유나예요.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요. 저에게 다시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시내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움직임이 불편해요. 태호는 자신이 거의 1년 전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그의 참여 흔적을 모두 숨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 의사에게 은밀히 교회 마을로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빠의 참여 없이 그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장애인 여성의 이해할 수 없는 모험에 대해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때 아파트 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느꼈던 깨달음, 즉 이런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얼마나 의존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체되어 있던 박사 논문도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외출이 그의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요?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나가 그를 다시 유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절대 다시는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숙자 씨는 여름 부엌의 난로에서 정원에서 딸기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대문벨 소리에 천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개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여성의 무릎 위에 발을 올리고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얼굴 냄새를 맡았습니다. 천둥이 민호만 이렇게 즉시 받아들였는데 숙자 씨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천둥아, 너 미쳤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사과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친여동생이에요. 유나가 그녀의 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에요. 단지 저는 장애가 있고 오빠는 완전히 건강해요. 저희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숙자 씨는 마당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문을 활짝 열고 유나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신의 처분에 있습니다. 잠깐 난로만 끌게요. 저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제 딸의 전 약혼자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저에게 그와 지우 사이의 불화의 원인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틀 전에야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들에게 와서 오빠가 그 불행한 피크닉에서 함께 있었다는 그 여자가 바로 저라는 것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기를 임신 중이었고 오빠는 저와 제 아이에 대한 모든 걱정을 전적으로 떠맡았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거동이 불편하니까요. 지우는 마치 무언가를 느낀 것처럼 그날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집 문 앞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놀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손님이 왔나? 누구일까? 마당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와 바로 그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디오 카메라에서 보았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지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이 여자가 여기에 있지? 하지만 박숙자 씨는 격려하듯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안심시켰습니다. 딸아, 이쪽은 민호의 여동생 유나란다. 알고 보니 쌍둥이였대. 상상이나 했니? 우리 아빠와 너와 나는 많은 실수를 했고 너희의 결혼하지 못한 결혼을 망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으며
급진적인 행동을 서둘러 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니?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어떤 심지어 가장 심각한 실수라도 고칠 수 있어. 나는 이미 유나와 그녀의 아들 영호 그리고 민호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초대했어. 네가 아직 그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이제 유나의 이야기가 너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나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었단다. 자신의 여동생을 그토록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쁠 수 없어. 지우야, 내 심장이 언젠가 민호를 선택했다는 것이 기쁘단다. 그들은 따뜻하게 헤어졌습니다. 유나는 민호가 이 집 문턱을 다시 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무심하게 듣고 휴대폰을 돌리고 있는 태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에게 영우에 대해 말하지 않을 거야. 헛된 일이야. 이 남자는 내 오빠의 발톱만도 못해. 그리고 지우가 민호의 모든 슬픔을 달래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